오스코텍은 종양의 치료제 저항성 극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 중인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임상 계획을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스코텍에 관한 가능성들이 커지면서 시장에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임상 이상에 관한 계획도 차츰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견조한 영업이익률과 더불어서 수출 부분의 확대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하나그룹주들의 다양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올렸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 소모품 제조 유통 전문 기업인 메타약품이 지난해 1분기 22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6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7%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16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월달 수출 지표를 다들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4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경제가 어느 정도는 견조하다라는 흐름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크게 받아갔었던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고요. 대미 수출 역시도 4월 달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관세 수입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는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성훈 부장님께서요, 시장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시장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도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바로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시죠. 자, K-아이돌이 다시 중국으로 갔다. 이게 사실은 또 한국 국적을 가진 가수들이 중국 쪽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다양한 아이돌들의 중국 공연에 관한 소식들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스 저희가 어떤 포인트로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이슈 부분은 올해 그 1분기부터 계속해서 엔터 업체들의 주가의 상승 견인한 그런 모멘텀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을 1분기만큼의 상승세를 기대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1분기 때에 올라왔었던 이런 그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의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의를 둬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관세나 이런 그 다른 리스크에 크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관세에 대해서 크게 리스크가 없는 업종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나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없는 모멘텀으로 이 유동성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1분기 때 주가의 상승세를 가져간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에이펙 회의가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에이펙 회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주, 우리나라 안에서 이 에이펙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 쪽에서도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에 마침표를
좀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전후로 주가에 대한 상승세는 다시 한번 좀 랠리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하반기 때의 상승 여력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많이 좀 내고 있거든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사실은 지난 장에서도 엔터주들이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엔터주들, 이제 중소형 엔터주들도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없이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 한알령 해제라는 부분이 그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코로나 전에는 중국 쪽에 대한 뭐 비중이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뭐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있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나라 이 엔터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나 또 수출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본, 뭐 미국, 또 이제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실적에 대한 퍼센티지가 컸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이런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는 다시 한번 체질 개선해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한테는 부가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모르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한알령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엔터 기업들의 실적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은 하나의 어떤 부가적인 그런 그 호재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시적 추이나 또 이제 아티스트의 컴백이나 여러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엔터주들의 이 상승 여력은 지금은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엔터 섹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공략을 해봐야 될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부장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터주 하면 사실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엔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오르는 기업들 보면은 좀 중소형 기업들이라든지 관련한 플랫폼 기업들도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전반 기업들을 가장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뭐 한알령 해제 엔터 기업들이라고 하지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OTT 제작 네.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역시 가장 수혜를 1차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런 모멘텀을 가장 잘 실적으로 흡수한다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전반 기업들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OTT 제작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OTT 기업들이 뭐 광고 경기도 안 좋고 또 이제 다른 여러 채널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안 좋은 수익 구조상으로 주가 많이 떨어졌던 구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 전에 이 대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마케팅비를 줄였던 그런 상황 자체가 약간은 선제적인 요소가 좀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았을 가능성도 크고 금리가 또 오를 거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몇 년 동안 광고비를 줄였지만은 생각보다는 이 OTT 이 제작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TV 쪽에서의 이 시청률이나 또 이제 제작 편수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어떤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광고에 대한 집행비가 가장 최하 그러니까 기저효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K컬처로 인해서 이 한알령에 대한 해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중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엔터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고 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O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확장시켜서 OTT 기업들을 바라봐야 하지만 일단은 전방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그러한 또 솔루션들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가장 최선호 기업이 있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바라보고 계세요? 우선 좀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물론 실적이나 제가 좋은 점만 좀 말씀드렸지만 네. 엔터 기업들의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지만 이 인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인적 리스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표 이사들 그 대표 어떤 수장들의 또 개인적인 또 이제 순환 또 뭐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유진스 사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을 이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약간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의 이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한다면 이 엔터 기업들에서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어떤 인적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JYP인 것 같아요. JYP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지금 다른 엔터 세계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우선은 가장 본업에 충실한 게 바로 JYP 엔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계 기업들 대비해서는 JYP 엔터가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은 분명히 없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엔터 4사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약간 바스켓으로 매수 관점으로 가져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어떤 들어가는 측면에서 좀 부담이 없는 기업이 바로 JYP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하이브가 당연히 원탑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실적주로서는 하이브 그리고 약간의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JYP가 좀 괜찮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엔터 기업들이 각각의 어떤 실적 추정을 하지만 지금은 증권가에서도 엔터 4사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이 매출액이 10%까지 이상 오를 거라는 평가를 4개 기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로 해서 이 기업들을 좀 나눠서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이 굵직한 어떤 기업들에 대한 그 굵직한 아티스트들의 대비가 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크게 손색이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엔터주들에 관한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뉴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는요. 정말 이제 제대로 세론이 나와주고 있는 원전주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식 자체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두코바니의 원전 신규 건설 예산 승인에 관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리아 원전이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던 날인데 주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저는 이제 오전에는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좀 조정을 받는 걸 보니까 약간의 이미 좀 재료는 다 노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사업비가 이제 26조면 정말 큰 네.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다 예상이 됐던 몇 주 전부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오른 그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관점으로 좀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원전 쪽에서의 이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주가가 좀 오른 이후에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면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종목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체코도 그렇지만은 줄줄이 어떤 예정돼 있는 어떤 아랍에미리트로 그렇고 이 수주에 대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주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런 큰 굵직한 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부분이 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중동 쪽이나 이쪽으로의 기회가 더욱 더 이제 넓혀졌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원전 쪽의 기업들은 이제 하나둘씩 살펴볼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왔지만 이 소식 자체가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여지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건요, 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원전주들은 뭐 우리가 지금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해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세론이 나와버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응을 오늘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앞서서 이제 엔터 기업들 대비해서는 제가 좀 엔터 기업들이 신고가 간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약간의 좀 그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주가가 좀 많이 이 좀 변동성이 다른 부분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이 찰실현이 나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신규에 대한 접근보다도 저는 1차적으로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원전 수요는 당연히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에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기업들 자체가 두산 에너벨트 그렇고 뭐 또 이제 BHI 같은 경우는 뭐 보일러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 그 상품 쪽으로 봤을 때도 독보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실적주로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고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보유자 영역에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영역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두드러 봐야 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또 이제 원전주들의 그러면은 추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말씀해주신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 SMR 관련해서 소형 원전 쪽은 다시금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원전주 볼 땐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제 SMR 쪽에서의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미국의 지금 에스팅하우스가 지금 뭐 불가리아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지금 협력을 많이 벌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SMR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에 대해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프로젝트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어떤 건설 기업들 굵직한 이 건설 기업들 추진했을 때는 우리나라 SMR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이 상용화 부분이 본격적으로는 2030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027년 제가 봤을 때도 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부속적인 뭐 기업들한테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뭐 전체적 원전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계속 관심 있게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다면은 주가적인 측면 본다고 한다면 그 위에 뭐 지주에서 뭐 두산이나 이런 기업도 좀 많이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SMR에 관한 시장 성장과 또 우리가 그에 따른 기술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 원전주다라고 한다면은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었지만은 약간의 그 어떤 정치 리스크가 반영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기는 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리는 없겠죠, 부장님?
모르나요?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네. 일단 이슈로 움직이면은 분명히 또 이슈로 오르면은 그러니까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슈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이슈 같은 또 뭐 다른 방향 쪽에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저희는 점에서. 모두 예측할 수 없죠. 네.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뭐 정치 테마주 항상 얘기 좀 나왔을 때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제 원전 자체가 정치 테마주는 아니잖아요.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 실적주로서 봐야 되는 거지만은 당분간은 어떤 뭐 대선도 있고 뭐 그 상황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라기보다도 그 이후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원전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단은 좀 보유자 영역에서 다시 한 말씀에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하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또 원전주 우리가 실적주로서의 뷰를 가지고요. 계속 대응점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주시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D램 가격이 22% 급등, 낸드 가격은 11%나 올라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에 관한 기대감이 실리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뭐 일단은 어떤 뭐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좀 그전에 이 뭐 보급형 PC나 이쪽에서의 그 수요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올라가는 상황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좀 공급을 조절하는 느낌, 뭐 재고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붐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는 이번에 이 디램가의 상승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제 만약에 뭐 관세나 이런 부분도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은 뭐 관세나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이런 이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물음표는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그 고정 가격에 대한 이 상승 부분이 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뭐 일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어요.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재고 자산이나 공급 관리로 인해서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빙하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그게 무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일전에도 한 해외 IB의 보고서 때문에 시장이 잠깐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견조하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4월 달 반도체 수출이 최대치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업황 개선에 관해서 조금 힌트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그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예.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국가 쪽으로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중국 쪽, 또 다른 아세안, 뭐 인도 쪽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건데 우선 수출 국가가 다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미국의 어떤 관세 영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피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수출 감소가 이 고율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약간은 좀 안 좋은 부분은 전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미국 쪽의 수출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은 좀 탈피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업황이 계속 또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4월 또 반도체 수출 지표 나오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장품 쪽도 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우려감들을 좀 가져갔었던 업황들도 많았는데 지금 화해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게는 한국 반도체에게서는 이게 과연 득일까 실일까에 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글쎄 화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뭐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전에 근데 그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중국 쪽과 관련된 이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들의 수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 계속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화해에 대한 부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그 제스처를 그래서 좀 확실하게 취할지 안 취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좀 완화될 가능성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반사이익이라고 좀 하지만은 반사이익보다는 관계가 화해 무드로 됐을 때의 우리나라에 대한 선적 물량이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반사이익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화해에 대한 무드는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이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 쪽으로 수출할 때도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네. 예,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화될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 쪽의 화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좀 이득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럼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부장님.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서의 4% 강세가 나와주고 삼성전자는 되려 좀 하락을 합니다. 이런 또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부장님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그러니까 HBM 쪽으로의 어떤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은 주가적인 측면은 가게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국은 이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HBM에 대한 모멘텀을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좀 뭐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도 그렇지만은 뭐 테스트 완료됐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투자 심리를 바꿀 만한 큰 모멘텀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거든요.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잡혔을 때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이지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실제 외국인들의 눈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매수 관점은 SK하이닉스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최근에 그런 이 반도체에 대한 뭐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저가에 대한 매력도 지금은 외국인들 눈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결국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 눈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높은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쎄요. 뭐 1분기 때는 디램보다도 가전 쪽에 어떤 실적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2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은 2분기 때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2분기가 저점으로 하반기 때 좋아질 거란 예상은 있지만 사실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또 굳건하게 나와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드램에 대한 경쟁력 회복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엇갈린 전망들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한 주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뭐 다음 주도
지금 이제 연휴가 좀 되는 상황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는 큰 부분은 많이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수준의 오늘 같은 수준의 주가 수준은 이제 다음 주 어떤 장이 개장했을 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그렇네요. 오늘도 반도 좋다가 그 전에 조선이 좋다가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별 장세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숨고르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그 전에 좀 그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 지금 전 SK하이닉스 말씀드렸다시피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SK하이닉스 이렇게 그 전에 좀 올해 상반기 때 수익이 안 좋았었던 SK하이닉스나 이런 좀 관세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종목별 선별해서 좀 매수 관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역성장을 기록했던 것은 딱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발했을 그 직후, 그리고 그 2번째는 연준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빠르게 나섰을 때 이렇게 2번밖에 없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 성장률을 두고 포브스에서는 2분기에도 만약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 약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연휴를 앞두고 그래도 좀 관망세가 짙어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두산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두산의 실적이 사실 이번에 좀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량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이죠. 일단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무려 6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잔고는 16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조 원이나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2분기부터도 좋을 예정입니다. 고수익 사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밥켓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켓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두산의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배경은 다음 장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좋았기 때문이죠. 특히 전자, 비지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매출은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추정치를 14%가량 웃돌았고요. 영업이익은 1,1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추정치를 무려 75.2% 큰 폭으로 넘게 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기존 제품 수익성이 개선되는 데다가 북미 고객사들 관련해서 수익성이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예정입니다. 당분간 AI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전자 B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추정치보다도 61%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 4,600억 원가량이었다는 부분, 이 4,600억 원가량이라는 금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가량 올려잡았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고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무려 11.1%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내놨었던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숫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매출, 영업이익 정말 좋았습니다. 매출은 5조 4천억 원 기록했지만 그래도 JP모건의 예상치보다는 9%가량 더 줄어든 성적표를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600억 원 기록하면서 JP모건의 예상치보다는 10%가량 하회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좀 밑돌았던 이유로는 폴란드향 수출이 예정이 됐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그 매출 인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37%로 강세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긍정 포인트로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향 수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존 가이던스 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JP모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총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추정치를 3조 5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치보다도 무려 7%나 더 올려잡았고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38%를 제시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외에도 DS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7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수출 비중이 사실 지난 3개 분기 평균이었던 42%보다는 감소한 35%를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우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국내 마진이 10%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 구조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재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3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 골자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 주가의 수준이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일단 숫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조 보였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가량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00억 원을 웃돌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10% 이상 상회했다는 부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총이익률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다도 1.2%포인트가량 더 올라간 수치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상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가 개선과 할인율 통제 그리고 믹스 개선 등의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도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매출 성장세가 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역시도 긍정 포인트라고 읽어갈 수가 있겠죠.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알엑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가량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 2분기에서부터 3분기 이쯤 되면 매출 감소폭을 줄일 것이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내에서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립이 원래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립뿐만이 아니라 크림까지도 판매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 주가는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유지한다라고 했고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16거래일 중에서 딱 2거래일 제외해서 양봉을 오늘도 켜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이고요. 유심과 보안정보통신이죠. 정부에서 SK텔레콤에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관련해서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행정 지도 특성상 강제력은 좀 약합니다만 구속력이 아예 없진 않죠. 그 반사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LG U 플러스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비벨록스와 이 모니터랩 나란히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과 전력설비 반도체이고요. 작년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38% 이상 폭증을 했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인프라 관련해서 투짐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7% 이상, 메타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3에서 5%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입니다. 4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량 늘어났죠.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주요 빅 3사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그리고 애경산업이 모두 다 1분기 해외 사업에 있어서 결실을 잘 맺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트 그리고 잉글우드랩까지 1에서 3%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들 역시나 연출되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일정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바로 한번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와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소화해 갔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이게 우리 증시가 휴장되면서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증시에 관한 영향도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마존과 애플 쪽에 관한 실적 발표도 개장 전에 나왔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때는 조금 어려울 거야라는 그런 시장의 가능성들이 대두가 되면서요.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다양한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관련 주들의 흐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체크해보시면서 시장 시나리오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뉴스 잠깐만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원전주들이 체코 원전 수준을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셀-온 현상이 나오면서요.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변압기 수출 급증에 따라서 전력주들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건설주들에 관한 좋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에 집중해보면서 최근 우리가 또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해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종목까지도요.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설주 목표가 상향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 건설주에 관해서 좋은 목표치를 내놓았던 이유는요. 실적에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2,100억 원을 넘어가면서 컨센 대비해서 12% 상승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513억 원,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7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컨센을 부합하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어느 정도의 바닥 구간을 다져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좋은 목표가 상향 조정의 모습들을 보여오기도 했다라는 포인트들 체크해 드릴게요. 실제로 주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이 주가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 차트는 대우건설의 차트인데요. 고점이 4,000원 선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반토막까지 내려가 놓고서요. 다시금 상승의 기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건설주들을 좋게 볼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평가 국면에서 접근해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체크를 해봤고요. 증권사에서 이런 건설주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일단 원재료 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부동산 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은요. 인프라 투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섹터와도 함께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도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군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 선인데요. 목표가가 5만 3천 원 선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향 목표가는 6만 3천 원까지도 올려잡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대우건설과 DLENC는 추가적인 목표가에 관해서 제시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 구조적인 개선에 관해서 증권사에서는 내다보고 있다는 거 오늘의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넥스트마켓의 추가적인 주제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후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짚어가 보면서요. 우리가 5월 달의 리스크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일평균 공매도에 관한 거래 대금이 6,4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이전 공매도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6,852억 원까지 늘어갔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은 12조 원을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돼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었죠. 그간 기관과 또 개인들은 공매도에 관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을 좀 무마시키는 전략으로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에 관한 비중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쪽이 85.64%로 상승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3%로 내려잡는 모습, 개인 같은 경우에는 1.14%에 불과했습니다. 즉 지금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 시장에 썼던 시나리오,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거야라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어느 정도 금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 가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외국인이요. 전체 거래대금, 공매도 쪽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27%나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비중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85%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공매도 재개 후에 11조 원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관한 순매도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썼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통주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이요. 무려 5%에서 8%나 늘어간 종목군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그 종목군들을 좀 브리핑해드리면서 시장 리스크들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기업들의 섹터를 보시면은 2차 전지주도 여전히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HPSP와 또 한미 반도체도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제약바이오주들도 공매도 잔고 비율이 최근 들어서 상승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도 집중 종목 5가지를 한번 꼽아보고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장주로서 가장 많은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미 반도체 역시도 공매도 상위 종목이다라는 거 살펴드리겠습니다. 대상홀딩스는 대표적인 소비주이죠. 이쪽에 관해서도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이런 포인트들 가져가더라고요. 숏 커버링 랠리라고 해서 공매도가 쌓여있는 잔고가 빠르게 청산이 된다면 그만큼 주가 급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간다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이러한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면서요. 공매도 잔고 비중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연휴를 앞두고요. 시장 리스크들 한번 점검해보면서 다양한 일정 브리핑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길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